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마지막 범입니다. 이제 나라가 다시 바뀌었죠? 명청의 정치 부분입니다. 자, 명청엔 지금 묶어서 보고 있고요. 56부터 58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 59페이지에 있는 명청의 사회와 경제, 그 다음에 61페이지부터 있는 명청의 사상과 문화라고 하는 이 파트는 우리가 다음 시간, 다음에 기말고사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정치, 통치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었는지를 먼저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명청의 건국과 발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명청의 건국 그 자체, 그 다음에 통치체제의 확립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에서 청으로 넘어갈 때 그 시기가 겹치거든요. 명이 망하고 청이 딱 만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이제 한번 잘 같이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명의 성립부터 한번 보게 되겠죠. 자, 명의 성립을 보기 전에 자, 홍건적의 난 우리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원나라 말기에 일어났던 한족들의 반란이었어요. 자, 원에, 즉 몽골족에 찌그러져 있었던, 짓눌려 있었던 그 한족들의 분노가 폭발했었던 사건이고요. 이 홍건적의 난의 지도자였던 누구?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명의 태조 홍무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주원장은 난징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난징. 자, 이 난징은 어디에 있냐면요, 강남 지역입니다. 여러분, 강남 지역으로 지금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나라를 세운 나라들은 있었죠. 뭐 남송도 있었고 동진도 있었고요. 그런데 애초에 시작 자체가 강남에서 시작한 나라가 명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가 난징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난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명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주원장. 자, 우리 뭐라고도 불러요? 홍무제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자, 이런 식으로 황제를 부르는 건 이제 처음이죠. 처음이죠. 왜냐면 이거는 여기 앞에 제자 앞에 붙어 있는 게 연호예요. 연호.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연호로 황제를 부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한 황제가 연호를 여러 개 쓰기도 했거든요. 자기 통치, 자기 재위 기간 동안에 바꿔요. 연호를 여러 번 바꾸기도 했는데, 자, 홍무제, 명태조인 홍무제부터는요, 일세일원제라고 해서 말이 어렵죠? 뭐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일세일원제라고 해가지고 한 황제가 연호 하나만 쓰는 걸로 정해놨어요. 청나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붙는 것들은 그 황제 때 썼던 연호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몽골 세력을 초원 지역으로 내쫓아서 고비 사막 북쪽으로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한족 왕조를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제목 한번 달아보면 명의 건국이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누구의 정책이에요? 홍무제라고 하는 황제, 즉 주원장, 태조의 정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홍무제의 정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홍무제는요, 어떠한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이전에 몽골족에게 짓밟힌 한족의 정치 제도와 한족의 문화, 특히 유교에 바탕한 이 문화를 되살려내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했고 할 수밖에 없었고, 한족 국가가 부활했다는 건 그걸 해야만 하는 거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죠. 홍무제는 뭐 했다? 유교 중심의 한족 문화를 되살리려고 추진을 해서요. 자, 먼저 몽골족에서 강요를 했던 호복, 그리고 호복 이거 오랑캐에서 입는 옷 이런 뜻이에요. 변발 이런 거를 금지하는 한편에 학교를 세우고 과거제를 정비를 했고, 원나라에서도 과거제가 시행이 되긴 했으나 제대로 다시 한번 과거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육유라고 하는 걸 반포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교화하는 거야? 유교에 따라서, 유교 윤리에 따라서 백성들을 교화하고자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목적 자체는, 여기 있는 거의 목적 자체가 뭐야? 다 유교 중심의 한족 문화의 부흥이라고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젠 흐름이 좀 다릅니다. 자, 원나라 말기로 가면요, 농촌. 자, 어느 왕조가 끝나갈 때쯤에는 농촌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경제가 망가져 있고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다, 세금 내기 힘들다라는 사람들 막 도망가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그러면 세금을 매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이 더 많이 매겨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나라 말에 농촌이 황폐해진 것들을 다시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지방의 농민들, 지방을 뭐로 조직을 한대요? 이갑제라고 하는 조직으로 편제를 한대요. 굵은 글씨로 돼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이갑제라고 하는 제도로 편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갑제는 지금 기억해 두시고 조금 이따 뭔지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거두려고 하면 먼저 땅 조사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인구가 조사가 돼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토지대장도 조사를 합니다. 토지대장 뭐라고 부르냐? 어린도책이라고 부르고요. 호적, 인구대장이죠. 인구대장인 호적도 부역황책이라고 부르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해서 조세와 역, 즉 세금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린도책, 토지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렇게 나눠보다 보니까 구역을 정하니까 물고기 비늘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어린도책, 린자가 비늘 린자거든요. 어린도책이라고 부르고요. 부역황책은 이 부역, 역과 관련된 책인데 이걸 정하다 보니까 노란색 표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역황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인 어린도책과 인구대장, 호적인 부역황책을 정리를 해서 이러한 조세제도를 정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엔 정확히 써있지는 않지만요. 홍모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숙청입니다. 홍모제가 굉장히 의심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 홍모제라고 하는 사람의 의심,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왜? 완전 밑바닥 출신에서 황제까지 올라오는데 모든 사람을 믿었으면 얼마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기는 해요. 그런데 이 홍모제라고 하는 황제는 황제권이 나에게, 즉 황제에게 집중돼 있는 걸 굉장히 원했고요. 그래서 무엇까지 폐지를 하게 되냐면, 중서성이라고 하면 기억나요? 당나라 때 수나라에서 만들어져서 당에서 이제 정비가 됐었던 그 율령체제에 따르면 삼성육부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거기에 삼성 중에 제일 높은 곳이 중서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부서인 중서성과 재상을 두는, 왕 밑에 관직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누구? 재상이라고 하죠. 그 재상, 당시 이름은 승상이었는데요. 이 재상제를 폐지합니다. 즉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재상과 나누지 않아요. 재상과 황제가 권한을 나누지 않고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로? 황제에게로 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육부를 황제에게 직속시킨다는 거예요. 황제가 다 알겠다라는 거죠.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하겠다. 재상 이런 거 필요 없다. 왜? 내가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행정, 군사, 사법, 그리고 관리의 비리 감찰 이런 것들도 모두 황제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서성과 재상제를 폐지하고 육부를 황제에게 직속시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재상이 누구냐면 승상이라고 하는 관직이에요. 사람 이름 아니야. 관직 이름이에요. 승상이라고 하는 걸 폐지했다라고 표현이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안 살펴본 게 뭐야? 육유 한번 같이 읽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갑제가 뭔지 설명을 해야겠죠. 자, 그럼 육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유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잠깐 지우개를 놓고 와가지고 지우개 갔다 왔어요. 자, 유교 한번 볼게요. 6개의 이제 황제가 내린 가르침 이런 뜻인데, 자 보자. 부모에게 효도하라, 노인을 존경하라, 마을 사람들과 화목하라, 자식을 잘 가르쳐라, 각자의 본분에 만족하라, 죄를 짓지 말라. 즉 다 유교적 가르침에 따른 6가지 가르침, 이거를 통해서 백성들을 유교 윤리에 따라 교화하고자 했다. 유교를 반포한 목적, 유교 윤리에 따라 백성들을 교화하려고 한 거고요. 교과서에 있는 표현으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교 윤리에 따른 한족 문화의 부흥이라고 하는 게 핵심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갑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갑제, 이라는 게 있고요. 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홍모제는 110집을 1리로 편성을 합니다. 요게 일단 핵심이에요. 110호를 1리로 편성을 해요. 자, 110호 중에 부유한 10호를 뭐라고 부른대? 이장호라고 한대요. 잘 사는 10집을 이장호로 부르고, 자, 나머지 100호를 갑수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집당
한 갑으로 해서 총 몇 갑? 10갑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1, 2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야? 이장호 10집과 갑수호 100집인데 이 갑수호 100집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집씩 10갑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이장호에서 한 명씩 이렇게 뽑아요. 자, 그리고 갑수호에서도 한 명씩 뽑아요. 총 몇 명이야? 뽑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11명인 거죠. 어떻게 구성되는 거야? 한 명은 이장호 한 명, 그 다음에 10갑수 이렇게 뽑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이장호 한 집, 갑수호 한 집씩인데 어떻게 뽑는 거야? 10갑이니까 10갑수호가 있는 거죠. 오케이? 세금 징수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세금 징수, 치안 유지, 수리시설 정비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집에 맡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 그럼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 자, 얘네가 뭐예요? 얘네가 갑수호입니다. 갑수호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 집당 10집씩 들어가 있는 거지. 10집씩 들어가 있는 거야. 그 10집을 확대해 놓은 게 이거예요. 이제 이거야. 그러면 이 갑에서 예를 들면 뭐 이 집이래. 4번. 이 집이 갑수호를 하는 거야. 갑수호를 하는 거예요. 갑수호. 그래서 10가구가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1년씩 갑수 임무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내 설명은 방금 잘못했네. 이 10년에 한 번씩이라는 게 10집씩 들어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서 10년이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10가구가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1년씩 2장의 임무를 담당해요. 어디서? 이장호에서요. 이쪽에서. 얘네는 잘 사는 집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야? 얘네가 이렇게 묶어놨죠. 근데 나중에 명의, 문제가 생겨 나가면서 도망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얘네들은 기준이 뭐예요? 잘 사는 집이죠. 근데 이 집들 중에서 못 살게 되는 몰락하는 집들도 생겨요. 그럼 어떡할 거야? 이런 집들도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갑제가 나중에 명, 중기, 말기로 들어가면서 이갑제가 문제가 생기고 이갑제가 해체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씁니다. 이갑제가 무너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명 말기에 농촌도 다시 한번 피폐해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이갑제의 붕괴, 이갑제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런 느낌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명의 변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좀 기억을 해줘야 될 황제는 홍무제 다음으로는 영락제입니다. 영락제. 이 영락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똑같이 이제 왕자 출신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왕위 순위가 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일종의 정난의 변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쿠데타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자기가 황제의 자리를 가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에 왕자의 난을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된 태종 이방원이랑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 영락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자기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 영락제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주체거든요. 주실 거 아니야. 주체인데 이 영락제라고 하는 사람, 주체가 원래 어디에다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냐면 베이징입니다. 그래서 영락제가 황제가 되고 나서 수도를 난징에서 어디로?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옮겨요. 그래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자금성을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이 이때 만든 겁니다. 이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자금성을 건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명의 전성기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영락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가 승상을 폐지해놨어요. 재상제를 폐지해놨어. 근데 일할 게 너무 많은 거야. 홍무제는 굉장히 유명한 워커홀릭이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일을 다 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자기가 일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일주일 동안 막 몇천 건의 문서를 처리하고 그랬대요, 홍무제는. 근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서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영락제 때 뭐를 제도화 시키냐면 재상제를 폐지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황제를 보좌하는, 즉 도와주는 내각 대학사라고 하는 자리를 설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재상제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영락제 때 내각대학사라고 하는 관직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이건 안쪽으로 했던 정책이고, 자, 바깥쪽으로, 즉 영락제 때는 대외 정책이 또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거든요. 자, 대외적으로는 팽창 정책을 실시했다 그랬죠. 그래서 좀 이따 지도를 볼 건데, 자, 한번 볼까? 여기 보세요. 명나라 있죠? 명나라. 그리고 여기 위에 오이라트 타타르, 처음 보는 애들이 생겼어요. 오이라트 타타르 처음 보는 애들이 생겼대요. 얘 누구야? 북쪽으로 쫓겨갔던 몽골족입니다.
몽골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몽골은 쉽게 생각하면 다시 원래 유목민족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즉 다시 세력을 키우면서 명나라를 북쪽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대외적으로 팽창 정책을 실시를 해서 위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몽골을 다시 물리치고요. 남쪽에서 동쪽에서 마구 쳐들어오고 있는 왜구 또 토벌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베트남 북부 지역 베트남까지 점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대월이라고 하는 요 북부 지역의 일부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 안쪽으로. 그래서 베트남까지 점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락제 시기에 했던 대표적인 대외 원정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뭘까요? 이거죠. 정화. 이 사람 환관이거든요. 환관은 항상 설명을 할 때 그냥 우리나라의 내시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좀 달라요. 환관은 쉽게 생각하면 황제의 오른팔 왼팔입니다. 황제, 신하랑은 좀 다르잖아. 황제의 오른팔 왼팔이에요. 황제가 믿을 거는 신하가 아니라 환관뿐인 거죠. 그러니까 환관에게 힘이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황제가 세지면 환관도 같이 세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정화에게 대규모 항해를 명해서요. 목적이 뭐래? 조공체제의 확대를 시도했대. 자, 멀리 보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라들과 야, 조공 바칠래? 해서 조공 바친다라고 하면 조공체제가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정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화의 원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락제 시기에 이제 정화의 원정을 보내게 되는데 조금 이따 보고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자, 명나라 이제 영토가 쭉 있게 되고요. 여기 위에 몽골족이 호시탐탐 지금 명나라를 노리고 있고, 밑에서는 너무 멀리 갔네. 밑에서는 지금 왜구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구는 조금 이따 또 난리를 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하나 써놔주면 좋겠는 게 이 지역이 지금 명나라가 여진족을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여진족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이 여진족들은 지금 누구의 관리 아래에 있는 거야? 명나라의 관리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진족은. 나중에 이 여진족에서 누가 나오는 거야? 누르하치가 나오면서 이제 청나라라고 청나라까지 하는 그 역사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여진족들이 명나라의 관리 아래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 항해로가 정화가 움직였던, 영락제 시기에 정화가 움직였던 항해로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여기 아프리카입니다. 모가디슈 어디야? 소말리아예요, 소말리아.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까지 가는 이렇게 먼 지역까지 가게 됐다. 그래서 총 보면 정화는 1405년 즉 영락제 시기에 첫 항해를 시작을 해서 총 7차례의 대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항해는 영락제가 죽어요. 마지막 항해 때는. 그래서 마지막 항해는 선덕제라고 하면 다음 황제 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첫 항해부터 6차례까지의 항해는 영락제가 보냅니다. 그래서 대항해를 실시를 하는데, 명예위세, 명나라 얼마나 큰 나라인지를 주변 국가에 과시하기 위해서 이 항해가 시작이 됐는데, 핵심 목적 뭐야? 명을 중심으로 한 책봉, 조공 책봉 관계를 확립하는 게 기본 목적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는 마지막 7번째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죽습니다. 돌아와서 죽어요. 자, 봅시다. 그럼 영락제가 죽고 나서의 명나라의 상황은 어떨까라고 한번 보기 전에 요걸 안 썼네요. 제목, 첫 번째 제목은 불러줄게. 이렇게 쓰면 돼요. 영락제의 정책이겠죠. 아까는 홍무제의 정책을 살펴봤고. 자, 그러면 영락제가 죽고 나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 넘버링은 아까는 3번으로 해주세요. 왜냐면 계속 명나라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자, 4번 마지막 문단의 넘버링은 뭐로 한번 해볼까? 명예? 쇠퇴와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락제가 죽은 다음에는요, 영락제 때 열심히 몽골을 위로 몰아내놨는데 영락제가 죽고 나서 명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사실 영락제가 뿌려놓은 씨앗도 있어요. 영락제가 대외 원정에다가 너무 돈을 많이 썼어.
경제적으로 명나라는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상할 정도로 이상하게 여러분들 잘 보면 지금까지 공부해 보면요.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기의 황제 때 항상 그 이후에 이 나라가 이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씨앗까지 뿌려지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락제가 죽은 다음에 명의 북쪽에서는 몽골이 남쪽에서는 왜구가 계속 침입을 하였는데 우리는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북쪽의 로는 오랑캐란 뜻입니다. 북쪽의 오랑캐들과 남쪽의 왜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 북로 남왜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 상황은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북로 남왜라고 하는 상황은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영락제 시기에 환관들의 권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 황제의 권한과 함께. 그러면서 남아있었던 계속 그 환관의 세력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황제권이 조금 이전에 영락제나 홍무제 같은 황제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황제권은 낮아지고 환관들의 권한만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관이 득세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북로 남외. 자, 지금 국방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안 써놓긴 했지만 재정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정 문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환관이 득세를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갑제라고 하는 그 농촌을 조직해놨던 거 분명히 무너질 거라고요. 명 말기가 되면 이갑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요. 농촌까지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내각대학사, 아까 얘기했죠? 영락제 때 황제를 보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관직입니다. 내각대학사였던 누구? 장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장거정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장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명나라의 마지막 불꽃 같은 느낌으로 이제 또 개혁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개혁 중에 핵심은 여기에 써있는 이 1조 편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재정개혁이거든요. 이거는 세금제도 개혁이에요. 자, 1조 편법이 뭔지 나중에 다시 다음 시험범위에 더 깊게 배울 건데 여기에서 1조 편법이 뭔지는 알고 가야겠죠? 세금제도 개혁이란 말이야. 놀랍게도요. 지금까지 당나라 말기에 만들었던 그 양세법이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는 아니죠. 왜냐면 거기에 이제 덕지덕지 이 세금, 저 세금, 이 항목, 저 항목 막 붙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 항목들이 붙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세금 운영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었겠죠. 농민들 입장에서도 내야 될 세금 항목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1조 편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모든 세금을 지세라고 하면 토지세죠. 지세와 정세, 모든 세금을 지세와 정세는 인구세예요. 인구세. 지세와 정세라고 하는 걸로 딱 두 개로 합쳐요. 모든 항목을. 그래서 지세와 정세를 뭘로? 은. 여러분들 아는 그 은 맞아요. 실버.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 것이 뭐다? 1조 편법이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지금은 기억을 먼저 해 놓읍시다. 지세와 정세를 은으로 납부해. 왜? 당시에 명나라의 은이 겁나 많았거든요. 왜 많은지는 다음 시험 범위에서 얘기할 겁니다. 자, 은으로 이제 납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1조 편법의 내용부터 좀 알아두자고. 자, 1조 편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장거정의 개혁을 추진을 하긴 했으나 국력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명나라의 해결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명나라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었던 국가 조선이 누구에게? 일본에게 침입을 받게 되죠.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발생을 하게 되죠. 명나라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명나라가 참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뭐냐면, 자, 조선이 무너지면 다음은 명나라죠. 그러니까 명나라는 어차피 일본과 싸워야 될 거면 전쟁터가 명나라 땅인 게 나아요? 조선인 게 나아요? 조선인 게 낫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이제 도와줍니다. 명나라가 이제 임진왜란에 참전하죠. 그러면 전쟁은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쟁은요. 이겨도 손해, 지면 엄청 손해예요. 그러니까 자, 임진왜란에 참전 돈 또 엄청 썼겠죠. 그리고 점점 이 임진왜란 중간에 여진족들이 아까 거기서 크고 있었단 말이야. 누르하치가 나와서 여진족 부족 통합하고 난리 났어요 막. 그래서 여진족과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점점 그 나중엔 후금이란 나라까지 세우죠. 그러면서 재정난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국가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고통받는 건 농민들이에요. 세금 더 내야죠. 먹고 살 건 없는데
세금 더 내야죠. 농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이에 각지에서 여러 지역에서 정말로 말할 것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농민 반란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농민 반란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짱을 먹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기에 있는 이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자성의 난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자성의 농민군이 결국에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자 여러분들 잘 봐봐. 명나라는 청한테 망했어요? 아닙니다. 이자성의 농민군에게 망했어요. 자, 농민군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1644년 멸망하게 됩니다. 요 연도를요, 지금 기억한 상태로 수업을 좀 들어봅시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까먹더라도 이 수업 들을 때만큼은 명나라가 몇 년에 멸망했는지 지금 좀 잠깐 기억을 좀 해보자고. 1644년입니다. 1644년.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명나라가 이자성의 농민군에게 멸망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청은 아까 다시 여기죠. 여기. 자, 어디서 시작하냐면 잘못 눌렸어요. 미안. 어딨어? 안 돼. 여기. 여기에 있는 여진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명나라의 관리 아래에 있었던 여진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의 성립과 변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시점은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자, 명의 관리를 받고 있었던 여진족의 이야기입니다. 자,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전쟁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자, 임진왜란 이후에 명과 조선이 쇠퇴했죠. 조선은 전쟁터였고요. 명나라는 재정이 안 좋았는데 재정을 더 갖다 박았어요. 전쟁에다가. 그러니까 명과 조선이 쇠퇴한 틈을 이용해서 당시에 여진족에 이끌고 있었던 사람 누구야? 이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르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죠? 여진족, 이 만주 지역에 땅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 일파를 만주족이라고도 합니다. 여진족, 만주족을 통일하고 뭐를 세웠대요? 후금을 세웠대요. 그런데 과연 누르하치가 어떻게 이 여진족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뭐야? 팔기제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통일을 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자, 봐봐요. 누르하치가 만주족 사회를요, 군사적으로 재편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이거 뭐 떠올라요, 약간? 그쵸? 천호제. 칭기스칸이 했던 천호제 같은 느낌인 거죠. 어찌됐든 만주족 사회 전체를 군사적으로 편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초기 시족, 부족 단위의 조직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점차 군사적, 행정적 조직으로 발전해 갔다. 그래서 전체를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8개로 나누는 거예요. 자, 기는 깃발이거든요. 그래서 8개의 깃발로 상징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체적인 부족들을 군사 행정의 조직으로서 이제 만들어 놓음으로써 자, 뭐야 결국에? 조직, 국가를 팔기제로 재편함으로써 강력한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여진족, 만주족을 통일해서 후금을 세웁니다. 1616년이죠. 아까 여러분들 명나라 몇 년에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1644년이죠. 그러니까 후금은 명나라 멸망하기 한참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명나라 망할 때 마지막에 무슨 얘기 나오는 거야? 여기 여진족과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진족과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자, 이후 후금은요, 세력을 점점 더 확대를 하게 되고요. 점점 더 확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후금 홍타이지, 청태종인데요. 이 홍타이지라고 하는 사람 때 국호를 뭘로 바꿔 이제? 후금이 아니라 한 글자, 청이라고 바꾸게 되고요. 내몽골과 몽골 지역과 조선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조선을 공격했던 거, 우리가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병자, 호란, 우리 입장에서는 병자호란이라고 부르는 사건인 거죠. 병자호란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자, 그리고 다음 황제 때 이제 순치제라고 하는 사람 때 이제 명이 멸망했어요. 1644년입니다. 누구에게 망했다고 명나라가? 누구에게? 이자성의 농민군한테 망했어요. 자, 근데 이자성의 농민군이 지금 베이징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즉 명나라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바로 같은 해에 이자성의 농민군이 점령하고 있는 베이징을 청나라가 다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치제 때 이제 베이징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이제 중국 전역을 장악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명나라가 청나라로 완전히 교체된 시기죠. 요
시기를 전후로 해서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순치제 때 베이징까지 이자성에 의해서 멸망했던 명나라의 베이징을 다시 한번 청나라가 점령을 하면서 이제 중국 전역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이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린 다음으로 청나라의 여러 황제들을 더 공부할 건데요. 청나라의 황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이 시기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그래서 역사적으로 강건성세라고도 불러요. 강희제부터 강건, 걸륭제까지의 성세, 성대한 시기라고 해서 강건성세,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로 이어지는 청나라의 전성기 시절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강희제 시기 한번 보시고 옹정제 시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걸륭제 시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제목을 쓰는 걸 까먹네요. 여기가 청나라가 건국이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죠. 청의 건국이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안 지운 상태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강희제는요. 자, 이 3번의 난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 명의 장수였다가 청에 항복한 뒤에 번왕. 자, 번왕이면 그냥 제후로 봉했다라는 뜻이에요. 제후예요, 제후. 자, 제후로, 왕으로 이 지역을 다스려도 돼 라고 봉해줬던 3번, 세 개의 번이라고 하면 울타리란 뜻이거든. 그냥 제후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봉건제예요. 봉건제에 따라서. 왜냐면 공이 있으니까 그 공신들을 왕으로 책봉해 준 겁니다. 왜? 황제니까 왕을 책봉할 수 있잖아. 그래서 3번의 세력이 강해지자. 강희제는 번을 취소했어요. 야, 너희 세력이 왜 이렇게 강해져? 너희 이제 번 취소. 왕 아니야. 왕 안 시켜줄 거야 이제.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에 반발해서 오삼계, 상지신, 경정충이라고 하는 3명이 일으킨 난이 3번의 난입니다. 자, 상황을 이해해 볼게요. 자, 아까 순치제 시기에 베이징을 점령하러 들어왔죠. 그때 그 시기에 베이징을 점령하러 들어올 때 문을 열어줬던 애들이 누구냐면 한나라 장수들이었어요. 아니, 한나라를 왜 한나라래? 왜 한나라라고 그러죠? 명나라 장수들이었어요. 한족 장수들이라고 하려고 했다 봐요. 자, 명나라 장수들이었어요. 명나라의 한족 장수들. 그 사람들이 누구야? 오삼계, 경정충, 상지신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나라가 명나라 안으로 들어오는데, 즉 베이징으로 들어오는데 공을 세웠잖아. 그래서 그 공을 세워서 청에 항복을 했으니까, 자, 너희들 공이 크다. 너희들을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봉해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으로서 그 지역을 제후로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뭔가 슬슬 세력이 강해지니까 강희제 때 이걸 원했던 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야, 왕 취소, 번 취소 라고 하니까 오삼계, 상지신, 경정충이라고 하는 3개의 번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난을 일으킨 게 3번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3번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 오케이? 뭔지는 이해하시고. 자, 3번의 난을 진압을 합니다. 강희제 때. 그래서 중국의 지배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제압하고.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강희제가 했던 일 중에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3번의 난, 이것 자체도 한족 장수들이 일으킨 거니까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는데 반대하는 반청운동이죠. 그치? 반청운동이지. 거기에다가 타이완으로 도망가가지고, 타이완은 대만이죠. 섬이에요, 섬. 타이완까지 도망가서 반청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정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씨 세력. 이 세력들이 타이완으로 도망가가지고 계속 반청, 전쟁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희제는 3번의 난, 그 다음에 타이완의 반청운동까지, 즉 반청운동을 싹 정리한 황제입니다. 반청운동을 싹 정리를 한 거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시기에 딱 누구랑 맞닥뜨리게 되냐면 러시아랑 맞닥뜨리게 됩니다. 러시아랑. 자, 요거는 지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요, 저쪽 끝이잖아. 사실 위에가 러시아긴 하지만, 자, 러시아가 계속해서 빈 땅이었던 시베리아를 계속
먹어가면서 시베리아 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까지 왔겠지, 러시아가. 여기까지 왔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서 이제 누구랑 마주치게 된 거야, 국경에서? 국경에서 청나라랑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때 러시아는 표트르데제였고요. 청나라는 강희제였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와 청나라가 딱 맞닥뜨렸어. 즉 국경 문제가 생겼죠. 이 국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조약을 체결합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해요. 여기 네르친스크에서 체결한 조약이라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도 본 김에 봐봐. 타이완 여기까지 먹었죠? 누가 먹은 거야? 강희제 때 먹은 거예요.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진압한 거니까. 자, 어찌됐든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을 해서 국경을 확정 지은 거죠. 자, 봐봐. 그럼 다시 돌아와 보면 강희제 시기, 강희제만 동그라미 쳐놓을게. 안 봤던 것만 보자. 자, 시베리아 지역에 진출한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서 국경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외몽골과 티베트 지역을 복속시키게 되죠. 자, 그럼 봐봐. 여기에 보면은, 자, 지금 보면요. 대체로 내몽골, 몽골 안쪽 몽골이라 그러면 한 이쯤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외몽골이라고 하면 이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쪽 지역으로 지금 영토를 넓혀간 왕이 강희제, 황제가 강희제였던 거죠. 그리고 어디도 먹었대? 티베트 지역까지 진출을 했대요. 이게 지금 강희제 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몽골 지역과 티베트 지역을 복속시킨 게 이 강희제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좀 업적들을 보자면 3번의 난과 반청 세력,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제압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서 국경 안정을 시켰고, 외몽골과 티베트까지 복속시키면서 그래서 강희제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청나라에서 청나라에 대한 인식이 어떻냐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느낌이에요. 세종대왕 같은 느낌. 강희제는 강희제 자체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왕이기도 했거든. 그러면서 이제 외부 팽창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잘 했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옹정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옹정제는 요거 하나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군기처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군기처. 황제 직속으로 군기처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 군기처에서 모든 정책들을 결정하게 만드는데 그 결정의 주체가 누구야? 황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 결정권을 황제에게 집중시켜서 황제권을 강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군기처라고 하는 거 설치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걸룡제 시기에는 청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영토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가 어느 시기? 걸룡제 시기 때 청의 최대 영토가 확보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 계속 왔다 갔다 좀 하면서 볼게요. 이 지도 보시면 여기 봐봐. 뭐라고 돼 있어요? 청의 최대 영역이라고 돼 있죠. 이 최대 영역을 마지막에 마무리 지었던 황제가 누구야? 걸룡제인 겁니다. 걸룡제. 자, 한번 보시고. 자, 그런데 걸룡제 말기부터 이제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걸룡제 시기 때 엄청나게 정복전쟁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얘들아, 정복전쟁을 많이 하고 땅을 넓히는 건 좋은데 전쟁 자체에 들어가는 자금은 충당하기가 참 어렵죠. 전쟁엔 돈이 참 많이 드니까요. 그래서 특히나 이 걸룡제 때 엄청나게 영토 넓히는데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걸룡제 말기부터 농지 부족 그리고 뭐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런. 왜냐면 농지가 왜 부족하냐면 얘들아, 영토를 넓혀도 영토만 넓히는 게 아니죠. 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잖아. 그것도 그렇고 이런 데 중에는 농사를 못 짓는 땅들도 있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요쪽 이 내부적으로는 여기 지금 제일 살기 좋은 땅이 여기잖아. 이 제일 살기 좋은 땅에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땅은 그대로잖아요. 농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백성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걸룡제가 퇴위한 이후에는 항상 얘들아 어려울 때는요 이런 게 나타나요. 뭐야? 이거 종교의 운동이죠. 백년교의 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년교도의 난이라던가 이런 난들이 일어나면서 청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제 청나라는 누구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서양 세력들과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서양 세력들과. 그 이야기부터는 우리가 근대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청나라도 약해져가는 이 가운데에서 서양 세력들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 한번 다시 보시고요. 네르친스크 조약 꼭 기억을 해줘야겠죠. 강희제 때 국경을 맺었던. 자, 그럼 청나라의 지배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얘들아, 우리 지금까지 한족 국가도 배웠지만 이민족 국가도 많이 배웠죠. 뭐 요나라, 금나라, 그 다음에 뭐 서하도 배웠고요. 원나라, 몽골족이 세웠던 나라도 사실 중국 입장에서, 한족의 입장에서 이민족 국가죠. 청나라도 여진족, 만주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면 청나라는 이전의 이민족들 국가들, 한족이 아닌 민족이 세웠던 국가들에서 했던 실수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대로 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청이 중국을 오랫동안 지배할 수 있었던 큰 중요한 원인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청은요, 만주족이 핵심이었지만 만주족, 한족, 몽골들까지, 왜 몽골, 내몽골까지 막 다 가지고 그랬잖아. 그래서 몽골족들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기 위해서 융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융합 정책을. 그래서 전제는 뭐야? 당연히. 왜? 만주족이 세운 나라니까. 여진족의 만주족이 세운 나라니까 만주족의 우위가 전제예요. 만주족이 우위에 있는 건 전제야. 그런데 일단은 9년제를 통해서 한족을 직접 지배합니다. 직접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한족은 이제 9년제를 통해 직접 지배를 하죠. 이들의 방식대로. 한편 티베트 지역, 몽골 지역, 그리고 신장. 신장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신장 위구르 지역이죠. 신장 위구르 지역. 여기 이제 분리독립 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자, 이 티베트, 몽골, 신장. 그래서 신장 등 주변부와 소수민족들의 토착 지배자를 이용하는 간접 지배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봐봐. 이쪽은 이쪽대로. 왜? 얘네들은 얘네들 방식대로 살고 있던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버리면 여기도 반발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거 당나라의 기미 정책이랑 좀 비슷하네요. 그쵸? 당나라의 기미 정책이랑. 자, 그래서 티베트, 몽골, 신장 같은 이런 주로 다른,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그 지역의 토착 지배자를 이용을 해서 간접 지배를 해서 이들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완전하게 한족 문화에 다 녹아 들어가 버리는 건 싫으니까 고유 문화를 지키고자 뭐 했다? 만주문자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쓰기도 했고, 그래서 고유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한자, 몽골어, 티베트어 등을 공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공용으로. 그래서 만주문자를 만들어서 만주족의 전통 문화를 유지하는 건 맞지만, 자, 그럼 한자 쓰지 마, 티베트어 쓰지 마, 아무것도 쓰지 마가 아니라 그것도 함께 공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포용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죠. 얘들아, 봐봐. 원나라는요, 일찍 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족을 너무 그냥 찍어 눌렀기 때문이에요. 한족을. 왜냐면 인구가 되게 많잖아, 한족이. 걔네들을 그냥 완전 찍어 누르기만 하면 터져 나오죠. 공용으로 사용하는 포용 정책을 펼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은 주변에 조선도 이제 청나라랑 병자호란에서 패배하고 나서 군신관계, 4대 관계를 맺잖아요. 조선, 베트남 등 주변 국가와 책봉 조공 체제까지 확립을 하면서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 국가가 이제 명에서 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명에서 청으로.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왜 자꾸 제목을 안 달지? 청에 요렇게 달아보죠. 융합정책. 요렇게 한번 첫 번째 문단의 제목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의 융합정책 한번 보시고, 자, 그럼 다음 문단, 이번 문단부터 이 문단은 달아놓고 시작해야지. 한족에 대한, 선생님이 이렇게 달 거예요. 강경책과 회유책 정도로 달아볼까요? 어렵게 써놨지만 강경책과 회유책이면 당근과 채찍 이런 뜻입니다. 잘해주기도 하고 까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청은 중국을 통치하면서 한족에게 강압책, 강경책 같은 말이에요. 자, 강압책과 회유책을 함께 쓰게 됐습니다. 강압책과
회유책을. 그래서 자, 여기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강압책들이에요. 자, 한쪽을 자, 이런 거야. 사실 강압책과 회유책을 같이 썼다는 건 너무 억누르기만 하면 터져 나오죠. 근데 너무 잘해주기만 하면 오냐오냐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좀 풀어줄 건 풀어주고 억누를 건 억누르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강압책으로서 어떤 것들을 했나 한번 볼게요. 일단 만주족의 변발, 그리고 만주족의 복장, 호복 이런 것들을 강요합니다. 이거 입으라고 해요. 입으라고 해요. 그리고 만주족을 비난하거나 오랑캐로 여기는 서적들을 모두 금지하는, 못 보게 하는 글로 금서로 지정을 해서 가혹하게 탄압을 하는 이런 사건들을 뭐라고 하냐면 문자, 글자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옥사라고 해서, 옥사가 뭐야? 감옥 가고 막 이런 일들이잖아. 그래서 문자, 글자 때문에 생긴 옥사라고 해서 문자의 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요거 지울게요. 자, 봐봐. 되게 웃긴 게 있어. 문자의 옥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이 맞나? 이 글자가 맞나 모르겠네. 이게 일단 이제 맞을 거야. 한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옹정제. 아까 황제 봤잖아. 옹정제. 근데 요걸 요렇게 떼면요, 이게 유지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글에다가 유지라고 하는 글자를 써놨어요. 유랑 지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그 글자를 써놨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을 목을 뱁니다. 왜? 어떻게 해놨다는 거야? 옹정제에서 머리 부분만 이렇게 떼놓은 글자가 유지잖아요. 즉 옹정제를 목을 베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엄청나게 탄압을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웃기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어이가 없을 정도의 일들이 문자의 옥에서 엄청나게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가혹한 탄압, 문자의 옥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자, 한편 회유책들이죠. 부드러운, 당근. 자, 회유책들을 한번 보시면, 자, 유교 문화를 존중을 해서요, 과거제를 그대로 시행합니다. 원나라처럼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제를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과거제를 그대로 시행을 해요. 그리고 만주족의 한족을 완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임명합니다. 우린 이 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만주족과 한족을 병용, 함께 쓴다 해서 만한병용제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청나라에서는 만주족과 한족을 중요한 관직에 동시에 같이 썼다는 겁니다. 만한병용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또한 자, 여기서 이제 신사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명청 시기의 지배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청 시기의 지배층을 신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떤 사람들인지는 다음에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명나라와 청나라의 지배층이구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또한 지배층이었던 신사층의 특권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한 거야? 자, 명나라에서 청으로 이어지는 지배층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명나라에 있었던 신사층을 만약에 청나라가 다 억압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각 지역에. 그럼 이 사람들이 청나라의 지배에 협조를 안 해. 야, 목 잘라. 나 안 해. 나 안 해. 만약에 이러면 청나라 입장에서도 통치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청나라도 안정을 위해서라도 신사층의 특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신사층들의 특권이 인정되니까 신사들도 청나라 통치에 협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사층의 특권을 인정을 해서 사회의 안정을 꾀하기도 하였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자, 이전에 편찬된 여러 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전에 뭐 역사서도 있을 거고 유학 경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들을 딱 4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그 책들 일단 다 모아요. 다 모아서, 자, 편찬된 책을, 자, 유학 경전인 경, 그리고 역사서인 사, 그리고 사상, 뭐 여러 가지, 뭐 도교 사상, 뭐 불교 사상, 뭐 유교 사상, 이런 거 사상을 자라고 해요. 분류로 따질 때. 그다음에 문학, 뭐 시,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집이라고 해서 경, 사, 자, 집의 4가지 분류로 이전에 편찬됐던, 자, 명청 이전에 쭉 한족에서 한족 문화라고 하는 것들에서 있었던 책들을 다 긁어 모아요. 있는 대로 긁어 모아다. 그래서 경사자집 4가지 분류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뭘 편찬해요? 사고전서. 자, 사고 뭐야? 4개의 분류로 나눠 놓은 전서 뭐야? 총 100과사전 이런 책이에요. 이런 글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고전서를 간행하는 엄청난 대규모 편찬 사업이죠, 이거는. 대규모 편찬 사업. 그래서 이 대규모 편찬 사업을 벌이게 돼요. 이게 언제 때냐면 안 써있나? 안 써있죠. 교과서에 써있는데 걸륭제 때입니다. 교과서에 써있어요. 사고전서 밑에 이제 잘랐습니다. 자, 걸륭제 때 이 사고전서 편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전서 편찬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봐봐요. 대규모 편찬 사업을 벌여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정말 유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 무슨 효과가 있었냐면 한족에서 있었던 문화를 보존하는 건 맞아요. 왜? 책 다 긁어 모아가지고 진짜 다 싹 정리했다니까? 이렇게 네 분류로. 그러니까 한족 문화가 보존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자, 두 번째. 사람들을, 학자들, 야, 이거 대규모 편찬 산업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 한두 명이 필요했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을 다 그냥 여기에 매달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막 조금이라도 청나라에 이상한 생각을 할 만한 사상이나 연구나 이런 거 할 시간이 많이 없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청왕조 비판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게 뭘까요? 방금 얘기한 것도 있지만 청왕조 비판, 얘들아 긁어 모았어. 글을 싹 긁어 모았어. 근데 책을 봤어. 여기에 만주족, 여진족 비판하는 글이 써 있어요. 이 책은 바로 태워요. 이 책은 바로 태운다고. 그러니까 문화가 보존되긴 했지만 문화가 사라지기도 한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문화가 보존되기도 했지만 문화가 사라지기도 했어요. 어찌됐든. 여진족 비판 태워. 여진족 비판 태워. 이렇게 되는 거죠. 모은 책들 중에서.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편찬 사업, 사고전서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한족 문화가 보존되기도 했지만 청왕조의 비판, 청왕조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려고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똑똑하게 청나라가 정치를 하려고 했던, 통치를 하려고 했던 여러 시스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사고전서들의 편들입니다. 자, 그럼 밑에 자료들을 좀 볼게요. 변발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변발령. 이 변발이죠. 여기 교과서에는 더 잘 나올 텐데. 자, 봐봐. 모든 사람은 만주인과 마찬가지로 앞머리를 깎고 변발해야 된다. 변발이 일제히 실시되지 않고 있다. 잠시 편의를 허용한 것은, 즉 지금 당장 다 해야 돼 라고 하진 않은 것은 천하가 평정될 때를 기다려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완전히 중국 통일을 못했을 때인가 봐, 이때가. 지금 중국과 외국이 통일되어 일가가 되었으니 임금은 부모와 같고 백성은 자식과 같이 되었다. 즉 이때는 아직 다 안 됐을 때인데 이제 다 됐대요. 자, 부모와 자식은 한 몸으로 어찌 차이가 있겠는가. 만일 한결같이 되지 못하고 마침내 두 마음을 품으면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 수도의 안쪽과 바깥쪽 근처는 10일, 그 밖은 명령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발을 해라. 거역하면 엄하게 벌할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변발도 몽골족도 변발하잖아요. 변발은 크게 3개가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남기는 변발이 있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앞머리 안 남기죠. 뒤에 딱히만 하죠. 요게 이제 여진족 스타일의 변발입니다. 거란족의 변발은요, 여기만 이렇게 남겨요. 여기 다 밀고, 여기만 이렇게 남기고, 여기만. 몽골족의 변발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남겨요. 여기 살짝 남겨. 여기 살짝 남기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남긴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따요. 그리고 이제 여진족의 변발은 여기 다 밀고 여기만 남겨서 이게 길게 닦는 거죠. 어찌됐든 이 변발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게 되죠. 자, 다음 문자의 욕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 금지의 엄중함, 법률의 세세하고 조밀함, 수단의 잔인함, 죄에 얽어놓는 과혹함과 세밀함. 아까 얘기했죠. 막 그런 걸로 막 갖다 넣고 그런다니까. 연좌의 광범함, 넓음, 그 다음에 피해의 극렬함에는 청대보다 넘는 것이 없대. 청이 제일 심했다는 거죠. 청대 문자의 욕의 억울한 사안은 강희, 옹정, 걸륭, 세 황제 때가 제일 심했는데 3대 134년간 108회에 달하는 문자의 옥이 일어났다. 엄청나게 많은 문자의 옥을 통해서 사상을 통제하고 청왕조의 비판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자료 3 마지막. 자, 만한 병용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내각대학서 명나라에 있었던 제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있네요. 자, 내각대학서. 야, 황제를 보좌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각대학사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중요관직이죠. 내각대학사는 만주인 2명, 한인 2명으로 한다. 둘을 중요한 자리에 같이 쓰고 있네. 만주인은 1품, 한인은 2품이었으나 순치 15년 2품으로 하였고 옹정 8년에 만주인과 한인 모두 정일품. 원래는 만주인이 더 높고 한인이 더 낮았대. 같은 내각대학사도. 근데 순치 때 둘 다 2품으로 하더니 옹정 때는 모두 정일품으로 했다는 거야. 둘 다. 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겠죠. 협판 대학사는 뭐 이거는 뭐 일단 그 벼슬 이름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협판 대학사는 이 사람도 대학사인 거잖아. 협판 대학사는 만주인, 한인 한 명씩으로 한다. 즉 뭐 하고 있는 거야? 중요 관직에 만주인과 한인을 같이 쓰고 있다. 즉 만한 병용제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시 위로 올라와 보면 자, 자료 1번에 그 밑에 탐구활동 1번에 써 있잖아요. 각각을 강압책과 회유책으로 한번 나눠보자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대표적인 강압책 중에 하나였죠. 이건 강압책 중에 하나였고, 자, 그럼 또 나눠봅시다. 자, 그 다음 자료 2번은 대표적인 강압책 중에 하나였고요. 이것도 요거는 만한 병용제는 회유책 중에 하나였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명청의 정치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58쪽까지 여러분들 이번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요. 차고업계 여러분들 공부 잘 하시고 시험 잘 보고요. 그러면 명나라, 청나라의 사회와 경제부터는 중간고사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고요. 시험 잘 보세요.